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좋은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땐 어떠니 지닌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떠니 지닌 의미가 무겁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안녕하세요. 바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서원 작가의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이 책은 저를 웃게 했다가 울컥하게도 만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한 책이었습니다. 저자의 직업은 상담 전문가입니다. 30년 동안 3만 명을 상담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그 사례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조언을 담았다고 해요. 덧붙여 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재미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나와 당신에게 인생의 재미를 찾게 해주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말이죠. 독자로서 저에게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의 재미를 찾았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특이한 건 각 장의 말미에는 질문을 담아놓은 부록 같은 게 있어요. 흔한 질문이라면 흔한 질문일 수 있는 버킷리스트 적어보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질문, 또 취미생활 만들어 적어보기 등등. 그런데 저는 적어 나가기가 좀 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다 보니 나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나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겪어보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이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았던 본문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50이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나이가 들수록 찾는 이들이 많은 사람의 특징. 어느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경찰에 잡혔다.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합의금을 주고 경찰에서 아들을 데려왔다. 근처 식당에서 마주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짜고짜 물었다. 오토바이 훔치고 싶어서 훔쳤어? 아니요. 호기심에 훔쳤지? 예. 앞으로는 훔치고 싶을 때 훔쳐. 알았어?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 식어. 얼른 먹어. 그 후 아들은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커서는 도둑을 잡는 경찰이 되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사춘기 아들이 지금 가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아버지의 말투는 직설적이고 거칠어 보이나 관대한 마음으로 아들을 대했다. 아버지가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똑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며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대함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자식에게 여유로워지려면 나에게 먼저 관대해야 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와 좋지 않은 부모는 어떤 유형일까? 최악의 부모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일 수 있다.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 역시 나처럼 똑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가 똑똑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에게 미움과 구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부지런하거나 성실하면 자식이 굼뜨거나 대충 하는 것을 넘기지 못한다. 아이에게 잔소리와 한심하다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남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 역시 자신처럼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면 된다. 자녀는 자신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 부모에게 고마워한다. 나아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니 그들은 최고의 부모가 된다. 즉, 최악의 부모와 최고의 부모를 가르는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특성이 아니다. 자신의 미덕을 자식에게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에 있다. 요구하는 부모는 통제하는 부모이며 요구하지 않는 부모는 관대한 부모다. 통제는 폭력의 주된 특징이고 관대는 비폭력의 주된 특징이다. 가족 상담이란 과목을 강의할 때 나는 학생들에게 과제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학기 말 보고서에 자기가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쓰고 발표하게 한다. 문제는 자기 인생 최대의 고민을 답은 5줄로만 작성해야 한다. 가장 재미있는 보고서는 우리 가족은 왜 밥을 따로 먹을까? 라는 보고서였다. 우리 네 식구는 30년 동안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엄마는 모두 함께 밥을 먹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 동생은 꼭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밥을 같이 안 먹어도 사이는 좋잖아. 아빠는 침묵한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 학생이 보고서를 소리내어 읽는 내내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글은 짧았지만 글 속의 가족은 관대한 가족이었다. 누구도 밥 먹는 것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 밥 먹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무려 30년간 밥 먹는 일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가정에서 엄마는 가장 관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 같이 밥을 먹자고 통제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관대함이다. 학생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식사든 무엇이든 강요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보다 우리가 먼저 밥을 먹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은 집에 오면 아빠는 왔어? 언니 밥은 먹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는 관대한 태도로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자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자식이 먼저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세상 기준에 연연하지 않는 유연함도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생각하고 챙기는 따뜻한 아이가 되어 아빠가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언니가 밥은 먹었는지 챙기려 한다. 건강한 가족의 좋은 모델이다. 부모가 관대하면 자식도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지만 부모가 통제하면 자식은 타인에게 반발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관대한 부모와 자식을 통제하는 부모를 가르는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관대한지 통제적인지에 달렸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 관대하며 자신의 실수에 너털 웃음을 지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너그럽다. 비단 부모-자식 관계만 통제와 관대함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 형제, 친척 관계를 넘어 모든 대인 관계에 적용된다.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노년에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이 머지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와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노년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예상해도 좋다.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틈날 때마다 와서 같이 차 마시고 밥을 먹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관대한 태도는 자신과 남을 살리는 약이다. 2장 30년 동안 3만 명의 인생을 만나며 배운 것들. 소주는 있었잖아요 라는 한마디. 누가 나에게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꼽으라면 산소주님과의 만남이다. 산소주는 빨간 딸기코가 도드라진 60대 후반 아저씨로 가정폭력 집단 상담 때 만났다. 집단 상담에서는 참여자들을 이름 대신 별칭으로 부르는데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를 마셔서 산소주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고아로 자랐는데 8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과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람들과 거의 소통이 없어서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힘들었다.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그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 금방 진이 빠졌다. 12번 열리는 집단 상담에서 4번째 날이었다. 상담은 대학교에서 진행됐는데 복도에서 그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해 있던 그가 복도를 지나가다 젊은 여교수와 부딪혔고 다짜고짜 교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교수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더 심한 욕으로 되받아치려던 참이었다. 깜짝 놀란 상담소장이 교수를 한쪽으로 데려가 사정사정하고 나는 얼른 그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와서 상담이 안 되니 집으로 가시라 했다. 간신히 택시를 불러 돌려보내고 오니 싸움 구경을 했던 남편들이 난리가 났다. 상담할 때는 얌전하기만 하던 양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하는 걸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다음 상담에 그가 들어서자 다른 참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쓴 말들을 쏟아냈다. 형님, 술 마시니까 완전 사람이 아니더만. 술 끊어요. 사람이 확 바뀝디다. 그 교수님한테 몇 천만 원 물어줄 뻔 했다니까. 동생뻘 되는 사람들 말에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억 안 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그런 그가 한없이 작아 보여 마음이 아팠다. 산소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그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찌릿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있었잖아요. 그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없었다고 했다. 소주가 있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배신해도 소주가 있었잖아요. 내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속도 알아주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얼굴이 벌개졌다. 이어서 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놈 나쁜 놈 아니에요? 내 시간 주고 돈 주고 인생까지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그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상담실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말했다. 아이쿠, 좀 쉬었다 합시다. 그와 나만 상담실에 남고 모두들 나갔다. 둘 다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다음 상담 시간이 되었다. 그가 환한 얼굴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어리둥절하며 내민 내 손을 꼭 잡고 그가 말했다. 내가 그놈한테 안 줬어. 일주일 동안 한 잔도 안 마셨어.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60평생 마시던 소주를 일주일 동안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었다. 곁에 앉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이후 상담을 마칠 때까지 8주 동안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가끔 나는 그때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곤 한다. 그가 사는 동안 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건 무수히 들어봤겠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준 술의 고마움을 헤아려준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술, 그리고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여 술을 마시지 않도록 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한다. 그럴 때 비난하고 나무라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온전하게 들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린 후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소주가 있었잖아요 였듯이 각자 누군가에게 꼭 듣고 싶은 따스한 한마디가 있는 법이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좋은 말이라면 그 누군가도 나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나무라기보다 따스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어른이면 좋겠다. 4장. 죽을 때까지 설레고 재미있을 수 있다면. 재미있게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보름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백인들만 사는 어느 부촌, 멋진 저택에 살고 있는 교민 회장님 댁에 며칠 머물렀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차나 한잔 하자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다. 저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40년간 하루도 걱정과 불안 없이 지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저랑 달라요. 무엇이요? 여기 사람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특별히 좋은 집에 살거나 많은 돈을 벌지 않죠.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단돈 50만 원만 가지고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살던 동네의 존 부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한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존은 그때나 지금이나 싱글벙글 웃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도 동네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오늘을 즐기고 주말이면 요트를 빌려 햇살을 마음껏 누리죠. 40년 동안 매일 웃으며 살아요.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죠. 수영장이 딸린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영국 명문대로 진학하고 남편도 레스토랑을 2개나 운영하는 부자죠. 그런데 40년간 늘 근심을 달고 살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요. 하루도 마음껏 웃은 날이 없었어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요즘 문득 울적해요. 난 뭘 하고 살아왔나 싶어서요. 물질적인 부를 이뤄 교민 사이에서 출세한 집으로 손꼽히는 교민 회장 사모님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약속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면서 살자. 그 후 나는 25년째 나와 한 약속을 지키려 애쓰며 살고 있다. 모두 내일을 향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덤벼드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곤 한다. 즐겁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아내조차 일 버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장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벌이며 돈도 안 되는 일을 돈을 써가면서 하는 괴짜 친구요 남편이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나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만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흔쾌해지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은 고정된 직장이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좋든 싫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명함을 버리고 나니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일이 N개만큼 많다는 의미의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할 때 누가 나를 엿보고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조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내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알겠는가? 나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엔잡러로 살고 있다. 언젠가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서원아, 너 지금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었다. 나는 누군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말했다. 내 친구는 하루하루를 의사로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린 두 딸과 놀아주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새벽 2시까지 오늘 본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난치병에 대한 외국 학술지와 동향을 분석했다. 틈이 나면 서울에 올라가 최근 의학 동향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하루를 꽉 채운 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물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친구와 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친구나 매일 다른 일을 흥분하며 하는 나나 똑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150년 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자주 이 말을 내식으로 바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면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오늘만 살며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고 싶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만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직 50이 안 된 분들에게는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따뜻한 조언이 될 수도 있는, 또 저자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웃는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